안녕하세요. 7월 2일 수요일입니다. 한국 경제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이 시간에는 한국 경제에 둘러싸고 있는 장기적인 또 구조적인 그런 환경 변화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점들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중요한 경제 지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 꼬라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새벽에 발표된 것이 제조업 PMI 지수인데 지난달부터 모든 국가들이 2개월 연속 지금 제조업 PMI 지수 크게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이 급격하게 회복되고 있고요. 사진 보시죠. 지난달에는 한국하고 일본만 추가로 하락했습니다. 온 세상이 다 급격히 회복을 하는데 지난달에 한국 추가 하락했고요. 이번 달에 찔끔 회복했습니다. 그 회복하는 수준이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어제 새벽에 발표된 거죠. 그래서 이게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과거 성장기 한국 경제는 회복할 때 언제나 글로벌 1등 그룹 속도로 아주 탄력적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요즘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제조업 성장 엔진은 식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실비실거리고 있다. 그런 강력한 징표가 아닌가 이렇게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고용시장도 보면은요. 3040 이 핵심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고용지표가 엉망진창이 될 테니까 정부에서 하는 짓이라고는 5060 그중에서 특히 할매들입니다. 여성이니까 5060의 여성이면 할매죠, 할매. 그래서 할매들 중심으로 이 세금 갖다 버리는 단기 알바 자리 폭증을 시켜갖고 숫자 놀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너무 끔찍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 때는 예비고사, 본고사 이 세대인데 그 당시 제가 응시할 그 해에 아마 예비고사 응시 인원이 대략 한 100만 명 분명히 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역만 한 100만 명 가량 됐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재수, 삼수 심각했으니까요. 요즘 현역 고3이 한 35만 명 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수능 원서 낸 수험생이 한 48만 명인데 현역이 한 35만 명이라고 합니다. 크게 보면은 지금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우리 세대와 비교하면은 대략 한 40%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 지금 일자리도 만들지를 못해서 이 졸업과 동시에 백수가 돼버리니까 지금 졸업을 결정하는 거는 가령 학교 성적이나 졸업 시험이나 이런 게 아니고 취업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바로 졸업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요. 이 물가도 매우 중요한 거시 변수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는 지금 마이너스죠. 한국도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장내 경기가 찌그러질 거라는 강력한 징표로 해석을 합니다. 생산자 물가 마이너스인데 이와 관계되는 게 지금 설비 가동률이 63% 선입니다. 공장 설비가 놀면서 썩어가고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돈이 썩어가고 있다고요, 저거는. 그래서 지금 있는 설비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투자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비가 이렇게 돌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 설비로 만든 물건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이고 한국에 있어서의 주요 수요는 국내 수요가 아니고 해외 수요 아니겠습니까? 해외 수요라는 게 바로 수출이잖아요. 즉 한국에 수출 수요가 없다는 겁니다. 수출이 이전처럼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바이러스 핑계 대면 안 되고요. 바이러스 이전부터 지금 지속된 상황입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지금 마이너스 또는 0%대입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된 게 0%였죠, 0%. 연율 기준으로, 연율. 지난달까지는 연율 기준 마이너스였고요, 소비자 물가가. 그래서 지금 한국도 돈은 어마어마하게 풀리고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한국은 지금 오픈 경제이기 때문에
돈은 달러뿐이고요.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풀렸다는 것은 동시에 한국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돈이 풀린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다음번 그 영상에서 다시 한번 그 자세히 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만 하고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그런 그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이렇게 홍수처럼 풀리는데 왜 물가는 지금 디플레를 걱정하느냐 이겁니다.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고전학파 경제이론, 화폐 수량설 이거 완전히 틀린 미친 개소리 아닌지 이 문제 일단 제기를 하겠습니다. 예, 요걸 다음 영상에서 다른 영상에서 별도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 수출 변수 한번 보면 말이죠. 한국 수출은 2018년 11월 이후부터 그때부터 지금 구조적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 팩트죠. 예. 작년에 뭐 1년 내도록 지금 수출 가지고 제가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리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핑계 대면 안 되는 거죠. 코로나 때는 더 박살이 났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지금 그 코로나에서 회복되는 이런 6월에도 한국 수출은 여전히 지금 박살이 난 상태입니다. 네. 일평균 그 수출 액수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는 5월보다도 더 감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거? 지금 그 글로벌 이 수출 시장에서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 물량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 부분도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인데 왜냐면 이건 추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뭐 한두 번 얘기하고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성질이죠. 한국 기업들이 투자가 감소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 투자 안 하고 해외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 내에서 이 설비 투자 감소하고요. 다음에 외국인들 글로벌 투자 감소하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들도 글로벌 투자 많이 하는데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 그 금액이 줄어든다는 거죠. 즉 외국인의 직접 투자 FDI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한국 이건 기업 모임 문제이고 한국 개인들도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비중 줄어들고 해외 직접 투자 금액 지금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이미 여러 번 그 표로 봤습니다. 네, 다시 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소비 쭈그러들겠죠. 이렇게 되면은 GDP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GDP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GDP 박살 난다는 것은 경제가 침체된다는 뜻이니까 이 경제를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여기 뭐 수출이나 투자나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기업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는 그 가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양책밖에 없습니다. 재정 지출 확대하는 겁니다. 재정 지출 확대가 빚내서 돈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정부 들어서고 나서부터 추경 엄청 했죠. 추경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 지출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그 전부 다 그러니까 비용적인 성격으로 비용 지출로 다 흥청망청 소비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이 우한 바이러스 핑계를 대 갖고는 그러니까 세금 지금 그 추가로 지금 거둔 것이 역대급입니다. 예? 이거 그 빚내서 경기 부양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잘 쓰면 약이 되고요. 잘못 쓰면 치명적 독이 되는 겁니다. 과연 잘 쓰고 있는지 매우 지금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엄청난 돈이 지금 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예, 누가 빼돌려 버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 그 박정희 시절에는 빚내서 산업별로 핵심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지금 성장을 하면서 해외에서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빚 다 갚고요. 지금 그 재정 상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 사실입니다. 기업들 그 제대로 된 그 글로벌 대기업들은 지금 부채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 IMF에 된통 한번 당하고 나서 지금은 그 부채 구조 매우 좋습니다. 빚 많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그래서 지금 그 글로벌 10대 경제 대국이다 이런 말 듣는 거 아닙니까? 예? 트럼프는 한국 보고 부자 나라니까 방위비 좀 더 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아주 유명한 책이죠. 특히 그 고등학생들 필수적으로 읽도록 권장 도서인데 하버드 그 교수가 썼던 경제학 칸스트라는 그 책. 거기 보면은 한국과 같은 부유한 나라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예. 이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직접 제 눈으로 읽은 그런 표현입니다. 하여튼 한국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 지금 그 재정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은요. 이거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용 지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다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고요. 1차 추경하자마자 2차 추경으로 돈 더 달라 그러고 이 돈도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는데 지금 3차 추경 또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 더 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결국 빚내서 흥청망청 그냥 회식비로 쓰는 거 아닌지 누구 호주머니 뒤로 들어가 버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의심스러워요. 이름은 복지 비용이라고 이렇게 포장은 하지만 결국 비용으로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투자가 아니잖아요, 저거. 그래서 이거는 고스란히 빚만 남고 이 빚 누가 갚을지 지금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에 지금 꼬라지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근데 근본적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큰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한 세대가 한번 바뀌었으니까 이전 세대하고는 다른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두 가지 먼저 한번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개 더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주제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큰 게 인구 감소인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 금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더 많고요. 그래서 자연 인구가 지금 감소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매년 은퇴 세대가 대략 한 80만에서 90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새로 진입하는 청년 세대가 대략 한 40만 명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해마다 적어도 한 40만 명 정도 생산 가능 인구 감소 현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수십 년 지속될 가능성이 높죠. 예? 지금부터 출산을 늘린다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 사회에 진출하려면 30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30년 이상 이 현상이 지속된다는 거죠. 가장 최근에 발표한 어젠가 발표한 노동부 통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 5월과 금년 5월 사이에 종사자가 31만 명 이상 감소했다는 표 보이시죠?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수도권 인구 이동하는 것도 다른 이유로 제가 유심히 체크를 하는 그런 분야인데 이거 통계 한번 보면요. 아직은 수도권으로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더 많기는 한데 이것도 연령별로 보면 말이죠. 20대가 전입을 하고 있고 40대 이후부터는 전출자가 추세적으로 구조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체로 보면은 그래도 그러니까 20대 젊은 애들은 일단 수도권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 예? 과거부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야 된다고. 그 현상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그 20대 씨가 마른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예. 자, 두 번째 어떤 그 현상, 1호부터 파생되는 현상이 지금 가구 구조 변화하고 결국 지금은 아직은 아닌데 조만간 가구 수 자체가 급감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3인 이상 가구 수 지속적으로 대폭 감소하는 대신에 1, 2인 가구 수가 크게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구 구조 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은 가구가 쪼개지는 현상 때문에 아직은 가구 수는 본격적으로 감소하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는 한국인 평균 수명이 83세 아닙니까? 남자 80세, 여자 85세랍니다. 이걸 적용을 해보면 지금의 은퇴 세대들은 대략 한 20년 지나고 나면 싹 죽는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예. 그렇게 되면은 20년 이내에 갑자기 인구절벽, 가구절벽 현상이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1, 2인 가구에서 한 명 죽으면 가구 하나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네. 해마다 한 40만 명 사라지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기 시작하면은 40만 명 죽으면은 그러면 1, 2인 가구가 주가 돼버리면은 가구 수가 최소한 20만 이상, 뭐 한 30만, 많을 땐 40만 가구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자, 이렇게 인구 문제 한번 분명히 지금 바뀐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소득 감소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매우 무서운 현상입니다. 이미 한국은 경제 성장률 지속적으로 지금 추락하는 상황인 거 우리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충격은 일시적으로 이게 성장률 추락을 일시 더 심하게 했을 뿐인데 이건 일시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성장하겠죠. 내년 이후에 1%대 성장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바로 밑에 이유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해야 0%대, 뭐 0.8% 성장하건 이건 다 0%대죠. 아니면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 안 하는 걸 앞으로 다용으로 여기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플러스 성장, 마이너스 성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시들시들해지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봐야 될 게 이겁니다. 5월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평균 2.52%랍니다. 평균이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평균금리 지금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2.52%보다 더 높으면 지금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비싼 돈 쓰고 있다 이런 뜻이죠. 가계대출 평균금리, 이건 신용대출인 것 같은데 2.81%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축은행 일반 대출금리가 9.8%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포스팅 한 것도 있는데 커뮤니티에 포스팅 한 것도 보면은 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사상 최저치로 지금 인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신규로 발생하는 취급하는 대출에 대해서 신규 취급권에 대해서 예금은 금리 내려버리고 신규 대출 금리는 올랐다는 게 포스팅한 내용입니다. 이게 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 이런 현상인데 한국은 지금 기업 부채보다는 가계 부채가 사실상 세계 1등 그룹에 속해 있고요. 증가율은 가장 빠르고요. 그래서 IMF나 이런 국제기구에서 해마다 위기 경보를 받고 있죠. 가계부채 심각하다고. 그런데 이 가계부채 구조라는 게 제일 저렴한 게 주택담보대출이고요. 그 다음에 신용대출이고, 그래도 돈이 필요하면은 이제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평균금리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대출 은금에다가 위에서 본 평균금리 2.5%, 뭐 2.8%, 9.8% 이거 적용해서 가중 평균금리 산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적어도 아무래도 주택 담보대출이 금액이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그게 평균이 2.5라니까 가중 평균금리 분포가 저점이 적어도 2.7%는 분명히 넘을 것 같습니다. 저점이. 고점 어딘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네? 사채 쓸 수도 있으니까. 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게? 소득은 1% 이상 늘지를 않는데 이자는 2.7%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노동부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4월 기준으로 연간 임금 상승률 1.6%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해 보면은 평균적으로 지금 그 소득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 감소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평균적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GDP 성장률이 곧 소득 성장률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추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과거 3%, 4% 성장은 불가능하고요. 지금은 잘해봤자 0%대 성장, 1% 성장 넘기기 힘드니까. 그래서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이자는 해마다 이렇게 2.7% 이상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으로 이자 낼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단기간에 빚내서 버티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불가능한 구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주택시장 거품 터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시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집값이 오른다면 이거 장래에 더 큰 버블 폭탄을 준비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인구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이거 매우 나쁜 그런 장기적 추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망가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나머지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생기는 근본 원인이 저는 여기에 있지 않은가, 지금부터 다루려는 여기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질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경제 정말 한국 역사상 지금 가장 좋은 시기죠. 예? 글로벌 10위권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어떤 경제가 성장한 것이 결국 대기업 선도로 달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대표적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끈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의 이런 대기업들, 다 사기업들이죠. 이게 만약에 한국의 대기업들이 모조리 국유화 되어버린다면은, 그 국유화 일정이 지금 진행 중이라면은, 그 이후에 한국 경제 더 발전하겠습니까? 아니면 망가지겠습니까? 예? 저는 심각하게 망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 20년 이내에 사실상 모조리 국유화될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봅니다. 상속세 때문입니다. 가령 지금 병중에 있는 이건희 회장이나 정몽 회장 이런 분들 지금도 고령인데 건강이 염려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래지 않아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네? 죽고 나면은 바로 상속세가 문제됩니다. 상속 재산의 최대 65%를 원칙적으로 현금 일시납입니다. 예외로 물납도 할 수 있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65% 상속 재산의 65% 상속세 지금 강탈을 당하고 나면은 이 경영권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사실상 국가가 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거 물론 대주주라면은 주식을 가져야 하는데 마음만 먹으면 국가가 대주주 되겠죠. 이게 사실상 국유화 아닙니까? 현금 없어서 주식을 물납으로 내버리면 국가가 대주주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영권 유지가 힘들어지겠죠. 예.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가령 삼성전자 같으면 2018년도에만 법인세가 거의 11조 6천억이었다고 합니다. 11조 6천억 법인세만. 삼성전자 임직원들 고액 연봉이죠. 이분들 매월 하던 회사에서 돈 받으면 근로소득세 태산처럼 납부하겠죠. 삼성전자는 배당도 여러 번 주고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배당 소득세 또 태산처럼 납부하겠죠. 삼성전자 주식 사고 팔면은 정권거래세 또 태산처럼 납부를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연간 사용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겠죠. 그 모든 비용에 온갖 간접세 태산처럼 납부를 할 겁니다. 가령 삼성전자 1년 기름값이 얼마겠습니까?
그 기름값에 유류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대로 다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뿐이겠습니까? 삼성전자 협력업체 얼마나 많습니까? 삼성전자 협력업체 매출은 전부 삼성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통해서 그 협력업체가 매출을 일어나면은 그 협력업체들은 그 매출을 가지고 또 법인세 내고 그 종업원들 급여 주면 그것도 근로소득세 내고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뿐입니까? 삼성전자 각종 사회공헌 비용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기업 하나로부터 국가가 거둬가는 세금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이고요. 사회가 입는 혜택도 태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모든 국가들이 제대로 된 기업 유치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이 삼성은 이런 모든 어떤 그 베푸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베푸는 거 아닙니까? 뭐 세금 내고 급여 주고 이런 전부 다 베푸는 거죠. 다 베풀면서 이제 재산을 모아놨는데, 그걸 죽으면은 죽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넘겨줄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상속의 자유 아닙니까? 근데 그거 사실상 국가가 강탈해버리면은 그 상속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런 곳에서, 상속 부정하면 그 국유화 하는 거 아닙니까? 국유화. 죽고 나면은 나라 거라는 거죠. 예? 그런 곳에서 뭐 하려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예. 저 같으면 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 사업 투자하는 것은 등신 호구짓이라는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업자 등록하는 순간 노예 등록하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다 알고 있고요. 개선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은커녕 계약을 할 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이거 다 알고 있다고요. 예? 큰 부자들이나 주요 대기업의 사주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돈 버는 것보다 돈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 돈을 누구로부터 지켜야 합니까? 바로 국가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나의 재산권의 자유를 가장 심각하게 침략하는 게 바로 국가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 돈을 강탈해가는 가장 위협적인 도적대가 바로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게 재산 강탈당하는 거 꼭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을 떠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령 삼성전자가 일시에 미국으로 이전해버리면은 완전히 한국이 발칵 뒤집어지겠죠. 온갖 핑계로 방해를 하고요. 노골적으로 그냥 테러질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그거 막아버리겠죠. 뭐 법이고 뭐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막 때려 누워버리고 뭐 생 난리 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좀 그 엉뚱한 소리 같지만 말이죠. 과거에 나치가 본격적으로 유대인 말살 정책 실시하기 전에 유대인 박해가 점점점 심해지니까 독일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독일을 지금 슬금슬금 떠날 그런 움직임이 보이니까 나치 정책이 어땠는가 하니 유대인은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기 전에는 독일 떠날 수 없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 떠날 사람은 전 재산을 강탈당하고 그냥 알몸으로 독일을 탈출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탈출하는 게 낫잖아요.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뭐 알아서 제주껏 숨기는 거는 변론이고요.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해외 이전해버리면 무슨 험한 꾸라지 당할지 모르니까 조금씩 서서히 표시 안 나게 한국을 탈출하는 중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수출 망가지고 고용 망가지고 다 이렇게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는 엄청 많은데요. 작년부터 뭐 수시로 들리는 사례, 가령 뭐 LG전자 핸드폰 전부 베트남으로 옮겨버렸고요. 삼성전자도 그 스마트폰 구매에 있던 것 저기 베트남으로 다 옮겨버렸죠.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공장 대규모 신설 투자하신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에 투자하지 않고요. 인도네시아에 투자했습니다. 현대차하고 LG화학이랑 합작을 해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도 인도네시아와 같이 크게 지었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으면 공장을 세계 곳곳에 운영을 하니까 당연히 그 명목상으로는 글로벌 생산비 최적 구조로 생산해갖고 온 세상에 갖다 파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판매하는 것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남는 것은 생산을 최적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생산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구조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표면적인 것이고 실질은 슬금슬금 한국을 버리는 거죠. 한국 탈출이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 줄여버리면 하여튼 팩트는 이겁니다. 현대차 한국에서 자동차 생산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생산 줄이면 고용 줄고 소득 줄고 수출도 줄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 협력업체들 일자리 사라지고요. 자, 이것이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지금의 울산 지역 모습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30년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망가뜨려 버리면은 울산 지역에 현대차하고 현대중공업 망가져 버리면은 그러면 한 20, 30년 후에는 울산 지역이 70년대로 리셋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어떤 그 재앙이 현실이 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지금 정책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지금 그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짓은 지금 모조리 계약질만 하고 있어서 장래가 정말로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